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4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데이터로 과학을 하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던질 수 있는 방대한 신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100배 즐기기 3가지 핵심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의 성격이 급속도로 변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당연히 예전에는 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분석 기법은 old data, new data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오래된 질문들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비교의 지점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선 무엇보다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의 데이터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 그리고 사망한 숫자, 즉 영아 사망률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1841년부터 1846년까지 보시면 한 병원은 출생하는 영아의 사망률이 9.92, 한 병원은 3.38%입니다. 한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시고요. 한 병원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산파들이 운영하시던 클리닉이었습니다. 어느 클리닉이 전문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영아 사망률이 낮은 곳이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산파들이 받는 병원이 저 두 번째 병원이었습니다. 전문 의사가 하는 병원이 오히려 3배나 사망률이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전문 의사들이 운영하는 클리닉에 가는 산모들은 더 어려운 임신이거나 더 어려운 출산일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어려운 출산일 때 전문가가 하는 병원을 가야지 18세기, 19세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파들이 아이를 받았었으니까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지만 100년 전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곳이 사망률이 더 높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페이퍼에서 보여진 것은 왜 의사들이 운영하는 클리닉이 3배나 더 영아 사망률이 높을까? 봤더니 특정 시점부터 이 병원에서 해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작한과 동시에 영아 사망률이 뛰고 있어요. 위쪽 선 닥터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 남색 라인들이 산파들이 아이를 받는 것이었어요. 훨씬 더 뛰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해부를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손을 씻고 나서부터 갑자기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손 씻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한 거죠. 해부를 한 손으로 아이를 받으면 아이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서 영아 사망률이 높아진다. 굉장히 간단한 비교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문의가 하는 병원이 영아 사망률이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데이터를 구하시고 직접 비교를 해보신 거죠. 플러팅을 해봤더니 갑자기 해부를 시작한 시점부터 영아 사망률이 쉬속기 시작합니다. 해부를 한 손으로 아이를 받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이 소수 인종이었고 차별받는 그룹이었어서 이분이 어떻게 말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손을 시작하니까 실제로 영아 사망률이 줄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인사이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속에 답이 있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은 많은 동료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팬시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분석 기법의 화려함보다는 뭘 봐야 될까? 뭘 놓치고 있을까? 우리 과거의 편견이 우리 고집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존 가정을 의심하라 입니다. 나이팅게일을 아실까요?
대부분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해주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누군가요? 백의 천사라고 랜선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모두가 나이팅게일을 간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팅게일이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는 위인이 되신 건 그분이 의료통계학자로서의 업적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의 로드 차트죠.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크림 전쟁 중에 많은 영국 병사들이 전사를 하고 있었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쟁 탓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적군을 원망하면서.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사실상 우리 병사를 죽였던 것은 적군들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위생 상태였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것들은 간단한 분석이에요. 굉장히 팬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 차트를 돌려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위생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병원의 위생 상태는 많은 병사들을 더 이상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해서 나이팅게일은 전후로 사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분석으로 영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나이팅게일의 명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알로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회색, 저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면 쉽게 코딩으로 없애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음의 타입, 원인별로 색깔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전략은 구데이터, 신데이터 그 사이 간극을 공략하라입니다. 호킹 인덱스라고 이분은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 인덱스는 어떤 책들이 과연 실제로 많이 읽힐까라는 질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보문고나 큰 대형 서점에 가면 매대에 눕혀져 있는 책들, 우리가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부릅니다. 많이 팔리는 책들이잖아요.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팔리는 책들 순위는 쉽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과연 많이 읽힐까? 이 고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목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책들을 과연 다 읽으셨을까요? 이 교수님께서는 킨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는 사는데 킨들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까지 이분이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사람들이 밑줄을 쳤는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이 산 책을 읽었는가를 분석해 보셨습니다. 어떤 책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1.9%에서 멈춘 책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사긴 삽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이 실제로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지만 읽지 않는 것, 이 목록에 제 책이 올라오면 굉장히 슬플 것 같긴 하네요. 물론 많이 팔리는 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스티븐 호킹도 있어요. 시간의 간략한 역사. 이 책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6.6%. 저도 끝까지는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보고 살짝 찔렸었습니다. 왠지 스티븐 호킹인데 물리학자가 쓴 시간책은 있어야지. 그래서 사긴 샀지만 다 읽기에는 벅찬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낯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창문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재밌는 것은 많이 팔린다는 게 이 책은 광고가 되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감없는 솔직한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식용 구매인지 아닌지, 뭔가 나의 지적인 그저 시그널하는 쇼핑인지 읽기 위한 쇼핑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골드핀치라는 건 끝까지 독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밌는 책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전통적인 매출 데이터와 신 데이터, 얼마나 읽었는가를 병치해서 어떤 책이 사람들이 읽으려고 산 책인지, 어떤 책이 장식용으로 사람들이 구매하는 책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재밌는 예였습니다. 오히려 요즘 데이터 분석 기법들로 옛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눈에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엔그램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데이터는 이렇게 출간된
모든 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2010년 즈음입니다. 혹시 이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디서 시작했지? 역사적으로 출간된 모든 책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이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사이언스에 나왔던 논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분 장 바스티스 미셸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분이 콜롬비아 사회학과에 오셔서 2010년쯤에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프로젝트를 저는 처음 들었죠. 어떻게 이런 기묘한 발상을 할 수가 있지? 당시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콜롬비아에서 기획하면서 제 논문을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역사적인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해서 50년의 저항운동을 한눈에 보여줄게. 근데 저는 제 논문을, 제 프로젝트를 저 혼자 굉장히 예뻐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강연을 보시면서 제가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당시에 2010년에 129개 밀리언의 출간된 책들이 있었대요. 지구상에. 지난 인류 역사상 이거를 다 디지털에서 분석하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거죠. 제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정말로 출간된 모든 책들의 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세상에 없었던 데이터였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긴 게 말씀드렸지만 1989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디지털 스페이스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이걸 다 디지털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가용하게 한다면이라는 스캔을 한번 다퉈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15만 권의 책들은 도서관에 스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혹시 가장 큰 도서관 어딘지 아실까요?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DC 캐피털 수도에 가보시면 컨그레스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책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스캔한 책들을 모으고 모아서 15,000권의 책들이 이미 스캔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공룡화시키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는 5만 권만 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앵그램의 출발점이 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2011년 사이언스에 퍼블리시하고 나서는 Uncharted라는 책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풀으셨어요.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상에 출판된 모든 책들을 읽는 로봇이 있다면 그 친구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앵그램에 있는 모든 책들,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책들을 읽은 로봇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데이터로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예라는 단어가 각 시기마다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1850년대 후반에는 남북전쟁 때였을 때고 1960년, 70년대 이때는 이 단어가 책들에서 비중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의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부터 단일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체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처음에는 사람들이 United States are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재 EU 국가들처럼요. 왜냐하면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한 개의 국가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특정 시점, 즉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더 이상 연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United States is라는 문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이제는 아무도 The United States are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미국을 단일국가로 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텍스트 속에 박제된 거죠. 그 트렌드를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전염병의 역사상 언제 창궐했는지 이런 것들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의 비중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박스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민낯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긴 어렵죠.
정치적으로 리그로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인종을 차별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검색창에다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클릭해 보시면 논문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 서치를 통해서 봤을 땐 여전히 레이시즘과 관련된 혹은 섹시즘과 관련된 커멘트나 단어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공장소에서는 인종차별을 하진 않지만 검색창 내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종차별과 안타까운 민낯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포데믹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사례로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사회과학 소셜마커 연구실에서는 전염병 전파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로 전염병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염병은 사실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년 전 1918년부터 1920년,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세계를 강타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스페니쉬 플루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3년 동안 몇 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었습니다. 물론 100년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조금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698년입니다. 조선 땅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는데 지암 윤희 선생이 벼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역병이 돌았던 거죠. 그 일기장에 역병이 창궐해서 한양에서는 더 심해졌고 지방은 가을이 돼서야 시작했다. 그런데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상놈이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측을 하십니다. 부지런히 일한 몸이 쉽게 전염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21세기 전염 상황은 언론 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 국민이 매분 매초 업데이트되는 통계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저희는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17세기 암전과 추측, 짐작으로 역병을 겪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1697년 겪었을 전염병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코로나19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감염 사회는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과 함께 병행됩니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들도 함께 유통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당시 메르스 감염 네트워크인데요. 14번 환자가 슈퍼스프레더였죠. 14번 환자가 확진자를 모른 채 많은 분들을 감염시켰고 이게 2015년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했던 메르스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히 메르스에 관련된 네트워크로 설명할 수 없어 트윗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메르스에 관련된 트윗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트윗 중에서 오리지널 트윗과 리트윗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많았을까요? 당시 거의 200만 개의 트윗이 있었는데요. 186명이 감염됐고 7개월 동안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200만 개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은 숫자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트윗 네트워크인데요. 1%밖에 안 되는 것을 그려봤습니다. 전체 트윗의 1%, 186명의 네트워크가 1%가 이거라면 정말 많은 트윗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 재밌었던 것은 80%가 리트윗이었어요. 실어 나르는 트윗들이었습니다. 180만 개의 트윗 중에서 3,500개의 트윗이 전체 트윗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고요. 굉장히 독특한 온라인 전염병 관련 담론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가 컸기 때문에 리트윗 비율이 훨씬 컸고 소수의 오리지널 트윗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 바이러스는 작았을지언정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메르스는 작았죠. 그에 대한 공포는 2020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19에 안 걸린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메르스 때는 메르스에 걸린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가 일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새로운 데이터 과학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보다 새로운 데이터로 과학을 하는 것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셨을런지요?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